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밤, 대형견 한 마리가 제 살이 찢겨나가는 고통을 견디며 스스로 창밖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사람도 참아 하지 못할 숭고한 희생. 짐승이 이토록 처절하게 피를 흘리며 막아서야 했던 진짜 짐승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믿고 있던 가족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끔찍하고도 경이로운 기록입니다. 박순옥 씨, 올해 65이에요. 경기도 어느 작은 시장 골목 안쪽에서 국밥집을 하나 운영하고 계세요. 간판도 허름하고 테이블도 4개밖에 안 되는 작은 가게예요. 그런데 그 국밥 맛이요. 진짜 끝내줍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사골을 고아요. 직접 끓인 깍두기에 밑반찬 하나하나 전부 손수 만들어요.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는 순옥이네 국밥 한 그릇이면 하루가 든든하다는 말이 돌 정도였어요. 한 그릇에 6,000원. 곱빼기도 같은 값이에요. 남들이 그러면 남는 게 뭐가 있냐고 물으면 순옥 씨는 항상 이렇게 말했대요. 남는 건 없어도 오는 사람 배는 채워야지. 이 말 한마디에 순옥 씨라는 사람의 성격이 다 담겨 있어요. 억척스럽고 정이 넘치고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한테는 한없이 가혹한 사람. 여름에도 에어컨 안 켜요. 전기세 아까우니까. 겨울에도 가게 난방은 손님용이지 본인은 부엌에서 불 앞에 서서 버텨요. 양말에 구멍이 나도 꿰매서 신고 속옷도 고무줄이 늘어날 때까지 버려요.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 어디 갔냐고요? 전부요. 전부 다 남편한테 갔어요. 강철민. 순옥 씨의 남편이에요. 올해 68. 이 사람 이름 석자를 말하면요. 시장 사람들이 다들 한숨부터 쉬었대요. 그 양반 때문에 순옥이가 죽어나 라는 말이 입버릇처럼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사기 전과 3번, 폭행 전과 2번, 합의 5이에요. 전과 5범, 감옥을 제 집 드나들듯 했어요. 들어갈 때마다 순옥 씨가 옥바라지를 했어요. 면회 가고 영치금 넣어주고 변호사 비용 마련하느라 밤새 일하고 그때마다 순옥 씨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대요. 이번엔 진짜 달라지겠지. 사람이 그렇게까지 혼이 났으면 이번엔 달라지겠지. 근데 여러분, 안 달라졌어요. 단 한 번도요. 철민 씨가 감옥에서 나올 때마다 순옥 씨한테 돌아온 건 뭐였냐면요. 주먹이었어요. 아, 주먹만 온 게 아니에요. 빚도 같이 왔어요. 나올 때마다 어딘가에서 돈을 또 빌려왔어요. 도박이었어요. 화투판이든 온라인이든 돈이 생기면 무조건 판에 앉았어요. 그리고 잃었어요. 매번요. 그래도 순옥 씨는요. 이 사람을 버리질 못했어요. 왜냐고요? 아들 때문이에요. 순옥 씨한테는 아들이 하나 있었거든요. 이름이 민재, 강민재. 눈이 크고 웃음이 참 예뻤던 아이였대요. 어릴 때부터 엄마 치맛자락을 붙잡고 다니면서 엄마 나 커서 장군 될 거야. 힘센 장군이 돼서 엄마 지켜줄 거야. 라고 말하던 아이였어요. 순옥 씨가 힘들 때마다 버틸 수 있었던 건 그 아이의 웃음 하나 때문이었어요. 근데요, 그 아이가요, 8살 겨울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교통사고였어요.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요.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트럭이 미끄러졌대요. 순옥 씨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민재는 이미 눈을 감고 있었어요. 작은 손이 아직 따뜻했대요. 순옥 씨가 그 손을 잡고 민재야, 민재야 불렀을 때 의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날 이후로 순옥 씨의 세상은 멈춰버렸어요. 석 달을 밥을 못 먹었대요. 몸무게가 38kg까지 빠졌어요.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고 밤마다 아이 이름을 부르며 울다 잠들었대요. 그리고 그 무너진 틈을 비집고 들어온 게 뭐였냐면요. 철민이의 회유였어요. 나라도 곁에 있어 줄게. 나밖에 없잖아, 당신한테는. 그 한마디예요. 순옥 씨는 이 사람의 손을 놓지 못했어요. 아무리 맞아도, 아무리 돈을 뜯겨도, 그래도 곁에 사람이 있다는 것 하나로 버텼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이요. 때로는 가장 잔인한 족쇄가 됩니다. 순옥 씨는 그 족쇄를 40년 동안 차고 살았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2023년 겨울이었어요. 철민이가 또 감옥에서 나왔어요. 이번엔 사기죄로 3년을 살고 나온 거였어요. 나올 때 빈손이 아니었어요. 빚이 있었어요. 사채업자한테 진 빚이 7천만 원. 감옥 안에서 뭘 한 건지 나오자마자 사채업자 2명이 국밥집 앞에 나타났어요. 검은 승합차에서 내린 남자 둘이 가게 앞에 딱 서서 말했대요. 사모님, 강철민 씨 빚 7천이요. 이자 붙으면 1억 넘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순옥 씨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표정 하나 안 바꾸고 국밥 한 그릇을 내밀었대요. 일단 드시고 얘기해요. 배고프면 사람이 더 사나워지니까. 그 한마디에 사채업자들도 잠깐 멈칫했대요. 그게 순옥 씨예요. 세상이 무너져도 밥은 챙기는 사람. 자기가 굶어도 남은 먹이는 사람. 철민이는 출소하고 당연하다는 듯이 국밥집 뒤쪽 창고 같은 방에 들어와 살기 시작했어요. 첫날부터 술을 마셨어요. 소주 2병을 비우고 나서 순옥 씨한테 뭐라고 했냐면요. 야, 이 가게 내 이름으로 돌려. 내가 여기 들어가기 전에 말했잖아. 순옥 씨가 무슨 소리야. 이건 내가 30년 넘게 일해서 일군 거야 라고 했더니요. 주먹이 날아왔어요. 첫날부터요. 매일이 그랬어요. 아침에 눈 뜨면 밥 줘. 점심때 되면 용돈 줘. 저녁이면 술에 취해서 행패를 부렸어요. 가게 그릇을 던지고 순옥 씨를 밀치고 고함을 질렀어요. 시장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어요. 부부 사이 일에 끼면 안 된다는 말 뒤에 숨어서요. 그게요, 순옥 씨를 더 외롭게 만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12월 말 한겨울이었어요. 영하 15도. 바람이 칼처럼 불던 밤이었어요. 순옥 씨가 가게 문을 닫고 쓰레기를 버리러 시장 뒤편 골목에 갔는데요. 쓰레기장 옆 종이박스 더미 사이에서 가느다란 끙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고양이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까요. 개였어요. 큰 개였어요. 그런데 온몸이 피투성이었어요. 귀 하나가 반쯤 찢어져 있었고 앞다리에는 쇠사슬에 긁힌 자국이 있었고 옆구리에는 물린 자국이 수십 개가 있었어요. 나중에 수의사가 말해준 건데요. 이 흉터들은 투견장이나 불법 개농장에서 생긴 거래요. 싸움을 시키거나 좁은 철장에 가둬놓고 학대를 당한 흔적이었어요. 그 개가요, 순옥 씨를 올려다봤어요. 눈에 힘이 하나도 없었대요. 이미 포기한 눈이었대요.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는 눈.
사람한테 당할 대로 당한 짐승의 눈이었어요. 근데 순옥 씨는 그 눈을 보는 순간 가슴 한가운데가 쿵 하고 내려앉았대요. 왜냐면요. 그 눈이요. 40년 전 병원 침대에서 눈을 감기 직전의 민재의 눈이랑 똑같았다는 거예요. 순옥 씨는 아무 생각 없이 패딩 점퍼를 벗었어요. 영하 15도 한겨울밤에요. 자기가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서 그개를 감쌌어요. 그리고 안았어요. 무거웠대요. 30kg가 넘는 대형견이었으니까요. 그걸 예순이 넘은 여자가 안고 비틀거리면서 가게까지 걸어왔어요. 가게 바닥에 이불을 깔고 국밥 국물을 시켜서 먹였어요. 그리고 밤새 옆에 앉아서 그 개의 등을 쓸어주며 말했대요. 너도 많이 아팠구나. 너도 많이 무서웠구나. 그 개가요. 장군이었어요. 순옥 씨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장군이. 아들 민재가 어릴 적에 했던 말이 있었잖아요. 엄마, 나 커서 힘센 장군이 돼서 엄마 지켜줄 거야. 그 말이 불현듯 떠올랐대요. 그래서 이 아이 이름을 장군이라고 지었어요. 순옥 씨는 그때는 몰랐어요. 이 이름이, 이 아이가 정말로 자기 목숨을 지켜줄 거라는 걸요. 장군이를 데려온 그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순옥 씨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사고를 올리고 가게 문을 열 준비를 하는데요. 밤새 바닥에 누워있던 장군이가 고개를 들었대요. 아직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면서 앞발로 바닥을 짚고 억지로 일어나려고 하더래요. 순옥 씨가 아이고 움직이지 마. 아직 아프잖아 하면서 다시 눕혔는데 장군이가 순옥 씨의 손을 하찼대요. 딱 한 번. 거칠고 따뜻한 혀로 순옥 씨의 주름진 손등을 딱 한 번 하찼어요. 순옥 씨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대요. 소리 없이요. 눈물만 주르륵 흘렸대요. 이유를 물었더니 이렇게 말하더래요. 40년을 살면서 나한테 고맙다고 한 사람이 없었어요. 남편한테 맞으면서도 빚 갚아주면서도 옥바라지 하면서도 아무도 고맙다는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아직 다 낫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고맙다고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말 못하는 짐승이요. 혀 한 번으로 40년치 서러움을 위로한 거예요. 그날부터 순옥 씨의 하루에 장군이가 들어왔어요. 새벽에 국밥집 문을 열 때 장군이가 문 앞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순옥 씨가 밥을 먹을 때 장군이가 발밑에 엎드려 있었어요. 순옥 씨가 쓰레기를 버리러 갈 때 장군이가 옆에서 같이 걸었어요. 그림자처럼요. 아니, 그림자보다 더 가까이 붙어서요. 한 발자국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신기한 게 있었어요. 장군이가요, 순옥 씨한테만 그랬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다가가지 않았어요. 시장 상인들이 이리 와 하면서 손짓해도 꿈쩍도 안 했어요. 오히려 낯선 사람이 다가오면 등 털을 세우고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특히 남자가 다가오면 이빨을 드러냈어요. 투견장에서 남자들한테 당할 대로 당했으니까 남자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공포와 분노가 뼛속까지 박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순옥 씨 앞에서만은요, 장군이가 완전히 다른 개가 됐어요. 꼬리를 살살 흔들고 배를 드러내 보이고 순옥 씨가 이름을 부르면 귀를 쫑긋 세우고 달려왔어요. 수의사 선생님이 나중에 이런 말을 했대요. 이 정도로 학대당한 개가 특정한 사람에게 이렇게 마음을 여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에요.
이건 단순한 유대가 아니라 이계에게 이분은 말 그대로 세상의 전부인 겁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장군이는 놀라운 속도로 회복했어요. 순옥 씨가 매일 약을 바르고 고기 국물에 밥을 말아 먹이고 이불에 핫팩을 넣어주고 밤마다 옆에서 자며 돌봤거든요. 찢어졌던 귀에는 딱지가 앉았고 앞다리 상처도 아물었어요. 무엇보다 눈이 달라졌어요. 처음에 쓰레기장에서 만났을 때 그 포기한 눈이요. 그게 사라지고 대신 맑고 단단한 눈빛이 들어찼어요. 그 눈으로 장군이는 언제나 한 곳만 바라봤어요. 순옥 씨요. 오직 순옥 씨만요. 문제는 철민이었어요. 철민이가 장군이를 처음 본 날 뭐라고 했냐면요. 야, 이 더러운 똥개를 왜 데려왔어? 당장 내다버려. 순옥 씨가 이 아이 죽게 생겼었어. 좀 놔더라고 했더니 철민이가 장군이를 발로 걷어찼어요. 아직 다 낫지도 않은 옆구리를요. 장군이가 끼잉하고 비명을 질렀어요. 그 순간이요. 순옥 씨한테서 뭔가가 터졌대요. 40년을 맞으면서도 한 번도 대들지 못했던 순옥 씨가요. 철민이 앞에 딱 막아서며 말했대요. 이 아이한테 손 떼면 나 진짜 가만 안 있을 거야. 목소리가 떨렸대요. 온몸이 떨렸대요. 하지만 눈은 떨리지 않았대요. 철민이가 순간 멈칫했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대들지 않던 여자가 개 한 마리 때문에 처음으로 자기한테 맞섰으니까요. 철민이가 씩 웃더래요. 미쳤나? 똥개 하나 때문에 남편한테 대드는 거야? 그리고 돌아서면서 중얼거렸대요. 좋아, 두고 보자. 여러분, 이 말이요. 그냥 화풀이로 내뱉은 말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되지만 이날부터 철민이의 머릿속에서 어떤 계획이 싹을 틔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 후로 철민이는 장군이를 대놓고 괴롭혔어요. 밥그릇을 발로 차서 엎고 물을 일부러 쏟고 지나가면서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근데 장군이가요, 맞으면서도 절대 도망가지 않았어요. 이가 아파서 못 간 게 아니에요. 도망갈 수 없었던 게 아니라 도망가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없으면 순옥 씨가 혼자 남으니까요. 짐승이요, 그걸 알았어요. 대신 장군이는 철민이가 순옥 씨한테 다가갈 때마다 반응했어요. 철민이가 술에 취해서 야, 밥 안 줘? 하면서 순옥 씨한테 고함을 치면 장군이가 순옥 씨 앞에 딱 서서 으르렁거렸어요. 이빨을 드러내고 등 털을 곤두세우고 목구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낮고 무거운 소리를 냈어요. 한 번은 철민이가 취해서 순옥 씨 뺨을 때리려고 손을 올렸는데 장군이가 번개처럼 뛰어올라서 철민이 팔뚝을 물었어요. 세게 물진 않았어요. 경고였어요. 한 번 더 하면 가만 안 둔다는 경고. 철민이가 그날 기겁을 했어요. 팔뚝에 이빨 자국이 찍혔거든요. 그날 밤 철민이가 순옥 씨한테 했던 말이요. 야, 저게 안 치우면 내가 죽여버린다. 순옥 씨가 대답했어요. 장군이 보내려면 나부터 보내. 이 말이요. 그냥 으름장이 아니었어요. 순옥 씨한테 장군이는 이미 삶의 유일한 이유가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시장 사람들도 장군이를 알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순옥이네 큰 개 정도로 불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장군이라고 이름을 불러줬어요. 떡볶이집 김 사장님이 지나가다 장군아, 오늘도 엄마 지키고 있냐?
하면 장군이가 꼬리를 한번 살짝 흔들었대요. 근데 다가가면 안 됐어요. 거리를 유지해야 했어요. 장군이의 세상에서 허용된 사람은 순옥 씨 한 명뿐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순옥 씨가 가게 앞 좌판에서 깍두기 재료를 다듬고 있는데 철민이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뒤쪽 골목으로 걸어가더래요. 평소에는 신경도 안 썼을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장군이가 이상했대요. 철민이가 지나가는 걸 가만히 보다가 갑자기 귀를 쫑긋 세우더니 철민이가 간 방향을 뚫어지게 쳐다봤대요. 그리고 낮게 그르르르 소리를 냈어요. 순옥 씨가 장군아, 왜 그래? 했는데 장군이가 시선을 안 떼더래요. 마치 뭔가를 감지한 것처럼요. 여러분, 나중에 밝혀진 건데요. 그날 철민이가 통화했던 상대가 누구였냐면 보험 설계사였어요. 그것도 보험 사기 전문으로 해주는 브로커. 철민이가 그 브로커한테 뭘 물었냐면요. 사망보험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상품이 뭐야? 소름 돋지 않으세요? 장군이는 그 통화 내용을 들은 게 아니에요. 철민이의 기운이 달라진 걸 느낀 거예요. 짐승은요, 사람의 아기를 냄새로 맡아요.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거예요. 개는 사람의 아드레날린, 코르티솔 수치 변화를 후각으로 감지할 수 있어요. 철민이 몸에서 나던 냄새가 그날부터 달라진 거예요. 사리의 냄새요. 며칠 후 순옥 씨 앞으로 우편물이 하나 왔어요. 보험회사에서 온 거였어요. 순옥 씨가 뜯어보려는데 철민이가 낚아채듯 가져갔대요. 내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신경 꺼. 순옥 씨는 그때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남편이 무슨 보험을 들었나 보다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우편물이 뭐였냐면요. 순옥 씨 명의로 가입된 사망보험이었어요. 보험금 10억 원짜리.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3개. 3군데 다른 보험사에 각각 가입한 거예요. 수익자는 당연히 강철민. 순옥 씨 도장을 몰래 가져다가 서류를 위조한 거예요.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철민이가 왜 이렇게까지 했냐고요? 사채업자한테 진 빚이 7천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감옥 안에서 또 도박을 했어요. 스마트폰 불법 도박이었는데 거기서 또 2억을 졌어요. 합하면 거의 3억 가까운 빚이 있었어요. 사채업자가 3월까지 안 갚으면 양 손목 분지른다고 협박했대요. 철민이는 궁지에 몰렸어요. 그리고 궁지에 몰린 짐승이 하는 짓이 뭡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을 물어요. 순옥 씨는 아직 아무것도 몰랐어요. 다만 하나 이상한 점이 있었대요. 철민이가 갑자기 순해졌어요. 술은 여전히 마셨지만 소리를 안 지르더래요. 때리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밥 맛있다 같은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4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대요. 순옥 씨가 어리둥절하면서도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대요. 이번엔 진짜 달라지려나 보다. 또요. 또 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가슴이 아프죠? 근데 장군이는 달랐어요. 철민이가 순해지면 순해질수록 장군이는 더 경계했어요. 철민이가 순옥 씨 가까이 올 때마다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밤에 철민이가 방에서 나오기만 하면 바로 일어나서 순옥 씨 앞에 섰어요. 잠도 제대로 안 잤어요. 순옥 씨가 자고 있으면 장군이가 문 앞에 엎드려서 눈을 뜨고 있었대요. 밤새도록요.
마치 뭔가가 올 걸 알고 있는 것처럼요. 순옥 씨가 나중에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랬대요. 그때 장군이 말을 들었어야 했어요. 장군이가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나는 사람 말도 못하는 개가 뭘 알겠냐고 그냥 넘겼어요. 근데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장군이는 다 알고 있었어요. 2024년 2월이었어요. 설 연휴가 끝나고 시장이 다시 활기를 되찾을 무렵이었어요. 순옥 씨는 설 대목에 국밥을 하루에 100그릇 넘게 팔았어요. 새벽 3시부터 밤 11시까지 쉬지 않고 일했어요. 다리가 퉁퉁 부었고 손목은 건초염으로 파스를 떼지 못했어요. 그래도 웃었어요. 장군이가 옆에 있으니까요. 가게 문 앞에 떡하니 앉아서 오가는 손님들을 지켜보는 장군이를 보면 순옥 씨 입가에 미소가 번졌대요. 그런데 그 무렵부터 이상한 일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요, 철민이가 갑자기 가게 살림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요즘 하루에 얼마나 벌어? 통장 잔고가 얼마야? 가게 보증금은 얼마지? 이런 질문을 슬쩍슬쩍 던지더래요. 평소 같으면 돈 줘하고 끝이었을 사람이 갑자기 장부를 들여다보고 매출을 물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순옥 씨는 또 속았어요. 이 사람이 이제 가게 일에 관심을 가지나 보다. 같이 일하려고 그러나 보다. 이렇게 좋게 생각한 거예요. 두 번째 이상한 점. 철민이가 순옥 씨한테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하기 시작했어요. 당신 나이가 몇인데 건강검진도 안 받아? 큰 병이라도 나면 어쩔 거야. 순옥 씨가 검진 받을 돈이 어딨어라고 하니까 철민이가 지갑에서 돈을 꺼내더래요. 내가 낼 테니까 가서 받아. 순옥 씨가 깜짝 놀랐대요. 이 사람이 자기한테 돈을 쓴다고? 40년 동안 한 번도 없던 일이었거든요. 여러분, 이게 다 이유가 있었어요. 철민이가 순옥 씨 건강검진을 시킨 이유요. 보험 심사 때문이었어요. 보험금 10억짜리 3건을 가입했는데 피보험자가 건강해야 보험 심사가 통과되거든요. 건강검진 결과를 떼서 보험사에 제출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내의 건강을 걱정하는 것처럼 포장해서 사실은 아내를 죽여서 돈을 받으려는 준비를 한 거예요. 소름이 돋지 않으세요? 세 번째 이상한 점은요. 철민이가 장군이한테 은근슬쩍 접근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는 똥개 더러운 놈이라면서 발길질만 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장군이한테 고기를 던져주더래요. 야, 이것 먹어라. 소시지를 사다가 장군이 앞에 놓기도 했어요. 순옥 씨는 어머, 당신도 장군이 이쁜 줄 알아? 하면서 기뻐했대요. 근데 장군이가요. 안 먹었어요. 철민이가 준 건 절대 안 먹었어요. 소시지가 코앞에 있어도 고개를 돌렸어요. 순옥 씨가 주면 꼬리치면서 먹는데 철민이가 주면 이빨을 드러내며 물러났어요. 순옥 씨가 장군아, 아빠가 주는 거잖아. 먹으라고 해도 안 먹었대요. 짐승의 본능이 거부한 거예요. 왜 그랬냐면요. 나중에 밝혀진 건데 철민이가 장군이한테 던져준 소시지 안에 수면제를 넣었었어요. 장군이를 잠재우는 연습을 한 거예요. 그날이 오면 장군이가 방해하지 못하도록요. 그날이요. 철민이가 계획한 그날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시장에서는 아무도 몰랐어요. 순옥 씨도 몰랐어요. 하지만 장군이만은요, 뭔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그 시기에 장군이의 행동이 눈에 띄게 달라졌거든요. 밤에 잠을 거의 안 잤어요. 순옥 씨가 자고 있으면 방문 앞에서 앉아 있다가 새벽에 철민이 방에서 소리가 나면 바로 일어나서 경계 자세를 취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장군이가 가게 주변을 순찰하기 시작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가게 뒤편, 옆골목, 앞쪽 시장 통로를 한 바퀴씩 돌았어요. 마치 경비견처럼요. 아니, 경비견이 아니라 파수꾼이었어요. 검은 밤의 파수꾼. 순옥 씨가 나중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장군이가 마치 군인 같았다고 했대요. 순찰을 돌고 위치를 확인하고 주인 곁으로 돌아와서 보고하듯 순옥 씨를 올려다봤대요. 한편 시장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떡볶이집 김 사장님이 어느 날 순옥 씨를 불러 세웠어요. 순옥아, 나 좀 볼 말이 있어. 표정이 심각했대요. 김 사장님이 뭐라고 했냐면요. 어제 철민이가 보험 대리점 사무실에 들어가는 거 봤어. 그것도 시장 뒤쪽에 있는 그 싸구려 보험 사무소 있잖아. 거기 원래 보험 사기 좀 해주는 대로 소문난 곳이야. 순옥 씨가 뭐, 보험? 하고 놀랐는데 김 사장님이 더 무서운 말을 했어요. 순옥아, 혹시 최근에 보험 가입한 거 없어? 네 이름으로? 순옥 씨가 아니, 없는데? 하니까 김 사장님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대요. 나도 확실한 건 아닌데 좀 이상하다. 조심해. 순옥 씨는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와서 철민이한테 물었대요. 여보, 혹시 보험 가입한 거 있어? 철민이 표정이 일순간 굳었대요. 그리고 바로 웃으면서 말했어요. 무슨 보험? 없어.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해? 순옥 씨가. 아니, 시장에서 당신이 보험 사무소에 들어가는 걸 봤다는 사람이 있어서 라고 하니까 철민이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대요. 아, 시장에서 남의 뒷담화를 하고 다녀. 내가 보험 사무소에 간 게 뭐가 어때서. 내 보험 하나 들었어. 내 거. 당신 거 아니야. 고함을 지르니까 순옥 씨가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이게 순옥 씨의 한계였어요. 의심이 생겨도 두려움이 의심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40년 동안 맞아온 사람이에요. 목소리만 높여도 몸이 먼저 움츠러드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이요. 장군이가 또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철민이가 자기 방에서 뭔가를 꺼내서 가방에 넣는 소리가 나자 장군이가 벌떡 일어나서 철민이 방문 앞에 가서 서성거렸어요. 킁킁 코를 대고 냄새를 맡더니 갑자기 문을 앞발로 긁기 시작했대요. 긁는 게 아니라 거의 파는 수준이었어요. 철민이가 안에서 이 미친 개 하고 소리를 질렀고 순옥 씨가 달려와서 장군아 안 돼. 안 돼. 하면서 겨우 떼어놨대요. 여러분,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건데요. 그날 밤 철민이가 가방에 넣은 것들이 뭐였냐면요. 수면제 2통, 라이터, 그리고 보험 증서 사본이었어요. 장군이가 그 냄새를 맡은 거예요. 수면제 냄새를. 철민이가 장군이한테 소시지에 수면제를 넣어서 줬던 적이 있잖아요. 그때 장군이가 그 냄새를 기억한 거예요. 개의 후각은 사람의 10,000배에서 10만 배예요. 한 번 맡은 냄새는 절대 잊지 않아요. 장군이는 알았어요. 이 냄새가 위험하다는 걸. 이 냄새가 나면 나쁜 일이 생긴다는 걸. 3월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사채업자가 정한 기한이 3월이었죠. 철민이는 점점 초조해졌어요.
술을 더 마셨고 밤에 혼자 중얼거리는 횟수가 늘었어요. 한밤중에 가게 뒤편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전화 통화를 하는 게 잦아졌어요. 통화 상대는 항상 같은 사람이었대요. 그 보험 사기 브로커. 철민이가 언제 하면 돼? 어떻게 해야 사고로 보이냐? 같은 말을 했다는 게 나중에 통화 기록으로 확인됐어요. 그 와중에도 순옥 씨의 일상은 계속됐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사고를 고르고 장군이 밥을 주고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맞고 그리고 밤에 장군이를 안고 잠들었어요. 순옥 씨가 장군이한테 자주 하던 말이 있었대요. 장군아, 엄마가 너 만나서 참 다행이다. 너 없었으면 엄마 진짜 어떻게 살았을까? 그 말을 할 때마다 장군이가 순옥 씨 얼굴을 하차줬대요. 마치 걱정 마. 내가 있잖아라고 말하듯이요. 그리고 3월 초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순옥 씨가 가게를 정리하다가 철민이 방 앞에 떨어져 있는 종이 한 장을 발견한 거예요. 주워서 봤더니 보험회사 로고가 찍힌 서류였어요. 근데 거기 적혀 있는 이름이요. 피보험자 박순옥. 순옥 씨가 순간 멈칫했대요. 자기 이름이잖아요. 자기가 가입한 적 없는 보험에 자기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보험 금란을 받대요. 사망 보험금 10억 원. 수익자란을 받대요. 수익자 강철민. 순옥 씨가 그 종이를 든 채로 주저앉았대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요. 손이 떨렸대요. 머릿속이 하얘졌대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중얼거리면서 종이를 다시 보고 또 봤대요. 내가 죽으면 10억을 받는 보험? 수익자가 남편? 내가 언제 이걸 가입했어? 순옥 씨.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순해진 남편. 건강검진을 시킨 이유. 보험사무소 출입. 장군이한테 수면제 든 소시지를 던진 것까지. 그 순간 뒤에서 철민이 목소리가 들렸대요. 그거 왜 보고 있어? 순옥 씨가 돌아봤을 때 철민이가 서 있었대요. 눈이 차갑더래요. 평소에 술 취해서 흐리멍덩한 눈이 아니었대요. 맑고 차갑고 계산적인 눈이었대요. 순옥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게 뭐야? 내 이름으로 보험을 왜 든 거야? 철민이가 성큼 다가오더니 순옥 씨 손에서 종이를 확 빼앗았대요. 그리고 말했어요. 모르는 게 약이야. 신경 끄고 장사나 해. 순옥 씨가 처음으로 등골이 오싹해졌대요. 40년을 살면서 맞는 건 익숙했어요. 돈을 뜯기는 것도 익숙했어요. 근데 이건 달랐대요. 이 사람이 나를 죽이려는 건가? 그 생각이 스치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대요. 하지만 순옥 씨는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어요. 왜냐고요?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까요. 서류 한 장은 철민이가 빼앗아 갔고, 그리고 솔직히 아직도 믿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설마 사람이, 설마 남편이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 하지만 장군이는요. 그날부터 순옥 씨를 한 발자국도 떠나지 않았어요. 문자 그대로요. 순옥 씨가 화장실을 가도 문 앞에서 기다렸어요. 순옥 씨가 잠깐 밖에 나가면 따라 나갔어요. 그리고 철민이가 다가오면 장군이가 이전보다 훨씬 더 격렬하게 반응했어요. 이빨을 드러내는 정도가 아니라 앞발로 땅을 치면서 짖었어요. 우우 하는 낮은 경고음이 아니라 컹, 컹, 컹
날카롭고 거센 경고였어요. 오지 마. 이 선을 넘으면 죽는다. 장군이가 온몸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3월 중순이 됐어요. 시장에는 봄 기운이 살짝 돌기 시작했지만 순옥 씨의 마음속은 한겨울이었어요. 보험 서류를 본 이후로 밤잠을 못 잤어요. 눈을 감으면 철민이의 그 차갑던 눈이 떠올랐대요. 모르는 게 약이야. 그 한마디가 귓속에서 맴돌았대요. 순옥 씨는 생전 처음으로 남편이 무서워졌어요. 맞는 건 무서운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진짜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게 무서웠대요. 그래도 순옥 씨는 가게 문을 열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사고를 올리고 깍두기를 담그고 밑반찬을 준비했어요. 장군이가 옆에서 꼬리를 살살 흔들며 순옥 씨를 올려다봤어요. 순옥 씨가 장군이 머리를 쓸어주면서 말했대요. 장군아,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할까? 엄마가 누구한테 말을 해야 할까? 장군이가 순옥 씨 무릎에 턱을 올리고 가만히 있었대요. 말은 못해도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온몸으로 말해주는 것 같았대요. 순옥 씨는 김 사장님한테 털어놓기로 했어요. 떡볶이집 김 사장님. 시장에서 20년 넘게 옆가게를 하면서 순옥 씨와 자매처럼 지내온 분이에요. 순옥 씨가 철민이한테 맞을 때마다 파스를 붙여주고 올 때마다 국밥 한 그릇 내밀어 주던 사람이에요. 순옥 씨가 김 사장님한테 보험 이야기를 했더니 김 사장님 얼굴이 새하얘졌대요. 순옥아,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경찰에 가자. 지금 당장. 김 사장님이 순옥 씨 팔을 붙잡았대요. 근데 순옥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증거가 없어. 서류는 철민이가 가져갔고 내가 뭐라고 말해? 남편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증거 없이 그런 말을 하면 누가 믿겠어? 김 사장님이 답답해서 발을 동동 굴렀대요. 그럼 어떡할 거야? 그냥 당하고 있을 거야? 순옥 씨가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말했대요. 일단 조심하면서 지켜보려고. 확실한 증거를 잡으면 그때 신고할게. 김 사장님이 그때까지 내가 무사할 줄 알아? 라고 했는데 순옥 씨가 장군이를 보면서 말했대요. 장군이가 있으니까. 장군이가 지켜줄 거야. 이 말이요. 나중에 생각하면 예언이 된 거예요. 그날 이후로 순옥 씨는 나름대로의 방어를 시작했어요. 먼저 잠자는 방에 안에서 걸 수 있는 걸쇠를 달았어요. 철물점에서 사와서 직접 달았어요. 그리고 장군이를 항상 자기 방 안에서 재웠어요. 예전에는 장군이가 가게 앞마당에서 잤거든요. 이제는 방 안이었어요. 순옥 씨가 잠들면 장군이가 문 앞에 엎드려서 경비를 섰어요. 철민이가 이걸 알아챘어요. 순옥 씨가 방에 걸쇠를 단 걸 보고 얼굴이 일그러졌대요. 야, 이게 뭐야? 남편 못 들어오게 방에 자물쇠를 달아? 순옥 씨가 그냥 장군이가 밤에 돌아다녀서 문을 잠그는 거야라고 둘러댔어요. 철민이가 노려보다가 돌아서면서 중얼거렸대요. 걔 때문에. 그 중얼거림이요. 이를 가는 소리였대요. 여러분, 이 시점에서 철민이 머릿속에서는 계획이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었어요.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나온 건데 철민이가 그 보험 사기 브로커한테 보낸 문자가 복원됐어요. 문자 내용이요. 가스 사고로 위장할 거다. 비 오는 날 밤에 한다. 정전되면 더 좋다. 걔가 문제인데 수면제로 재울 수 있다.
이 문자가 3월 12일에 보내진 거예요. 범행 예정일은 3월 15일. 기상청에서 그날 밤 폭우가 예보되어 있었거든요. 3월 13일이에요. 범행 이틀 전, 철민이가 갑자기 순옥 씨한테 엄청나게 잘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당신 오늘 좀 쉬어. 내가 가게 좀 볼게라고 했대요. 순옥 씨가 어이가 없었대요. 이 사람이 가게 일을 한다고? 30년 동안 국밥 한 그릇 끓여본 적 없는 사람이. 근데 철민이가 진짜로 앞치마를 두르고 가게에 나갔대요. 물론 제대로 할 리가 없었어요. 국밥간도 못 맞추고 손님한테 퉁명스럽게 굴고. 그래도 순옥 씨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또 했대요. 진짜 달라진 건가? 근데 장군이가요. 그날 이상하게 불안해했대요. 가게 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킁킁거렸어요. 철민이가 가게에 있으니까 장군이도 가게 안에 있었는데 철민이가 움직일 때마다 장군이가 따라다니면서 감시를 했어요. 순옥 씨가 장군아, 괜찮아. 아빠가 일하는 거야라고 해도 장군이가 철민이한테서 눈을 떼지 않았대요. 그날 오후 철민이가 잠깐 밖에 나갔다 왔어요. 돌아올 때 비닐봉지를 하나 들고 왔는데 순옥 씨가 뭐 사왔어? 라고 물으니까 쌍화탕. 당신 요즘 안색이 안 좋아서 밤에 따뜻하게 한 잔 해라고 했대요. 순옥 씨가 어머 하면서 감동을 받았대요. 쌍화탕을 사다 주다니. 진짜 달라진 거 아닌가. 여러분, 그 쌍화탕이요. 나중에 경찰이 분석한 결과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어요. 졸피뎀이라는 강력한 수면제였어요. 치사량에 가까운 양이 들어있었대요. 철민이가 약국에서 여러 곳을 돌며 수면제를 조금씩 사서 쌍화탕에 녹여 넣은 거예요. 이걸 순옥 씨가 마시면 깊은 수면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가스를 틀어서. 여러분, 이 인간이 아내한테 직접 독을 타서 건넨 거예요. 쌍화탕 봉지에 사랑을 담아서요? 아니요, 사리를 담았어요. 3월 14일. 범행 하루 전이에요. 철민이가 오후 내내 창고에서 뭔가를 준비했어요. 순옥 씨는 가게 장사를 하느라 바빴고 장군이가 창고 문 앞에서 으르렁거렸지만 순옥 씨가 장군아, 가만히 있어라고 했대요. 나중에 경찰이 창고를 수색했을 때 나온 것들이요. 굵은 쇠사슬 하나, 자물쇠 2개, 가스 연결관 호스 하나, 그리고 라이터 3개. 쇠사슬은 장군이를 묶기 위한 거였고 가스 호스는 가스관에 직접 연결해서 방 안에 가스를 채우기 위한 거였어요. 그날 밤 순옥 씨가 잠들기 전에 장군이를 안고 말했대요. 장군아, 내일 비 온다니까 너 감기 걸리지 말고 엄마가 이불 하나 더 깔아줄게. 장군이가 순옥 씨 얼굴을 유독 오래 하찼대요. 보통은 한두 번인데 그날은 계속 하찼대요. 순옥 씨 볼을, 이마를, 손을. 마치 뭔가를 느끼는 것처럼.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것처럼. 순옥 씨가 야, 왜 이래? 오늘따라 왜 이렇게 달라붙어라고 웃으면서 말했대요. 장군이가 대답 대신 순옥 씨 곁에 바짝 붙어 누웠대요. 그리고 그 밤 장군이는 한숨도 자지 않았어요. 눈을 크게 뜨고 어둠 속에서 귀를 쫑긋 세우고 모든 소리에 반응했어요. 그 밤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걸 본능이 알려준 거예요. 3월 15일. 그날이 밝았어요. 아침부터 하늘이 시커맸어요. 기상청 예보대로 오후부터 폭우가 쏟아질 거라고 했어요.
순옥 씨는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서 사고를 올렸어요. 장군이가 유독 순옥 씨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가게 안에서도 순옥 씨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다녔어요. 발밑에 엎드려 있다가 순옥 씨가 일어나면 같이 일어나고 앉으면 같이 앉고 오전에 손님이 뜸했어요. 비가 올 거라고 하니까 시장 자체가 한산했어요. 순옥 씨가 김 사장님한테 전화를 걸었대요. 언니, 오늘 비 온다는데 일찍 문 닫을까? 김 사장님이 그래. 오늘은 일찍 들어가. 몸조리해라고 했대요. 그리고 덧붙였대요. 순옥아, 조심해. 그놈 조심해. 순옥 씨가 응, 알았어라고 했어요. 목소리가 작았대요. 오후 3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보슬비였는데 1시간 만에 폭우로 바뀌었어요. 시장 골목이 물바다가 됐어요. 순옥 씨는 가게 문을 닫고 정리를 시작했어요. 그때 철민이가 들어왔어요. 비를 맞고 들어온 것 치곤 표정이 이상했대요. 긴장한 것도 아니고 흥분한 것도 아니고 순옥 씨 표현으로는 이상하게 차분했다고 했어요. 마치 뭔가를 결심한 사람처럼요. 철민이가 말했어요. 오늘 비가 많이 오니까 일찍 쉬어. 내가 쌍화탕 타줄게. 어제 사온 거 있잖아. 순옥 씨가 순간 멈칫했대요. 보험 서류가 떠올랐어요. 쌍화탕.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쌍화탕을 권하지? 근데 순옥 씨는 말하지 못했대요. 40년의 습관이 입을 막은 거예요. 설마 진짜로 거기에 뭘 넣었겠어?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한 거예요. 저녁 7시. 비는 더 거세졌어요. 천둥이 치기 시작했어요. 시장 전체의 가로등이 깜빡거렸어요. 불안한 밤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철민이가 부엌에서 쌍화탕을 데우고 있었어요. 장군이가 부엌 입구에 서서 철민이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으르렁. 낮은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철민이가 이게 좀 치워 라고 했고 순옥 씨가 장군아 이리 와라고 불렀어요. 장군이가 순옥 씨한테 왔지만 부엌 쪽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철민이가 머그잔에 쌍화탕을 담아서 가져왔어요. 자, 따뜻하게 마셔. 오늘 푹 자. 순옥 씨가 머그잔을 받았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쌍화탕 냄새가 났어요. 근데 그 순간 장군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순옥 씨한테 달려왔어요. 그리고 머그잔을 든 순옥 씨의 팔을 코로 밀었어요. 쿡쿡. 세게요. 순옥 씨가 장군아, 왜 그래? 했는데 장군이가 더 세게 밀었어요. 그러더니 끼잉 끼잉 하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분명 쌍화탕을 마시지 말라는 거였어요. 장군이가 끼잉 끼잉 울면서 순옥 씨 팔을 미는 걸 보고 철민이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아, 이 미친 개가 또 당장 치워. 순옥 씨가 장군아 괜찮아. 엄마 약 마시는 거야라고 하면서 장군이를 달랬어요. 근데 장군이가 안 물러났어요. 오히려 순옥 씨와 머그잔 사이에 머리를 들이밀었어요. 절대 마시게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철민이가 이를 악물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장군이 목덜미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어요. 그 순간 장군이가 확 돌아서면서 이빨을 드러냈어요. 으르르르.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소리였어요. 목구멍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뱃속에서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소리. 짐승이 진심으로 경고할 때 내는 소리. 철민이가 손을 걷었어요.
그리고 한 발 물러서면서 순옥 씨한테 말했어요. 좋아. 안 마시면 그만이지. 나중에 마셔. 그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순옥 씨가 그 머그잔을 내려놓고 장군이를 봤어요. 장군이가 순옥 씨를 올려다보는데 눈이 젖어 있었대요. 개의 눈에서 눈물이 나는 건 생리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순옥 씨는 그게 눈물이라고 느꼈대요. 제발 마시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눈물. 순옥 씨가 그제서야 뭔가 이상하다는 걸 확실히 느꼈어요. 장군이가 이렇게까지 반응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밥그릇을 엎거나 물을 쏟을 때는 으르렁거리기만 했어요. 근데 쌍화탕만 들면 미친 듯이 막는 거예요. 뭔가 있는 거예요. 순옥 씨가 용기를 냈어요. 철민이가 방에 들어간 사이 머그잔에 남아있는 쌍화탕을 비닐봉지에 조금 따라 담았어요. 손이 떨렸대요. 들키면 어떡하나 싶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았대요. 그리고 그 봉지를 가게 냉장고 구석에 숨겨뒀어요. 증거. 순옥 씨한테는 이게 유일한 증거였어요. 그날 밤 순옥 씨는 쌍화탕을 마시지 않았어요. 방에 들어가서 걸쇠를 잠그고 장군이를 안고 누웠어요. 밖에서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천둥 소리가 건물을 흔들었어요. 순옥 씨가 무서웠대요. 빗소리가 무서운 게 아니라 이 집안에 있는 남자가 무서웠대요. 장군이가 순옥 씨 품에서 가만히 있었어요. 따뜻했대요. 장군이 체온이 순옥 씨한테 전해지니까 조금은 마음이 놓였대요. 밤 10시쯤이었어요. 쿵 소리가 났어요. 철민이가 방에서 나온 거예요. 장군이가 바로 고개를 들었어요. 귀를 쫑긋 세웠어요. 발소리가 들렸어요. 철민이가 순옥 씨 방 앞에 왔어요. 문고리를 잡고 돌려봤어요. 안 열렸어요. 걸쇠가 걸려 있으니까요. 철민이가 말했어요. 순옥아, 문 열어. 할 말이 있어. 순옥 씨가 이불을 꽉 잡고 대답했어요. 뭔데, 내일 얘기해. 철민이가 다시 말했어요. 문 열어. 쌍화탕 안 마셨잖아. 가져왔어. 장군이가 문 앞에 서서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낮고 길게. 그르르르르르. 문 너머로 철민이한테 경고를 보내는 거예요. 철민이가 문을 한 번 세게 쳤어요. 쿵. 이게 때문에. 진짜. 중얼거리더니 발소리가 멀어졌대요. 돌아간 거예요. 순옥 씨가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장군이가 순옥 씨한테 돌아와서 발밑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밤새 눈을 감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밤에 중요한 일이 하나 더 있었어요. 순옥 씨가 장군이를 안고 있는데 장군이가 갑자기 고개를 돌려서 순옥 씨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대요. 어둠 속에서 장군이의 두 눈이 빛났대요. 그 눈을 보는 순간 순옥 씨 머릿속에서 아들 민재의 얼굴이 떠올랐대요. 민재가 마지막으로 병원 침대에서 순옥 씨 손을 잡고 했던 말이요. 엄마, 내가 다음 생엔 아주 힘센 장군이가 돼서 엄마 지켜줄게. 순옥 씨가 소리 없이 울었어요. 민재야, 너냐? 장군이가 순옥 씨 눈물을 핥았어요. 순옥 씨가 장군이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지고 말했어요. 우리 장군이 정말 너냐? 엄마 지키러 온 거냐? 장군이가 가만히 순옥 씨 품에 안겼대요. 마치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기듯이요. 30kg가 넘는 큰 개가 65살 할머니 품에 웅크리고 들어간 거예요.
이 대목에서 믿거나 말거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과학적으로 윤회가 증명된 건 아니니까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순옥 씨에게 장군이는 정말로 아들이었어요.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순옥 씨가 그렇게 느꼈다는 것, 그리고 장군이가 정말로 순옥 씨를 목숨 걸고 지켰다는 것. 그게 전부예요. 3월 15일 아침이 밝았어요. D-Day였어요. 아침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순옥 씨는 불안한 마음을 누르고 가게를 열었어요. 장군이가 늘 하던 대로 가게 문 앞에 앉았어요. 근데 오늘은 달랐어요. 장군이가 가게 앞이 아니라 순옥 씨 바로 옆에 붙어 있었어요. 순옥 씨가 국을 끓여도 옆에, 설거지를 해도 옆에, 화장실에 가도 문 앞에, 한치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오전에 김 사장님이 왔어요. 순옥아, 오늘 비 많이 온다니까 일찍 들어가. 그리고 순옥 씨 귀에 대고 속삭였대요. 혹시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전화해. 알았지? 순옥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 사장님이 가면서 장군이 머리를 쓸어주며 말했대요. 장군아, 엄마 잘 지켜라. 장군이가 김 사장님을 올려다봤어요.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꼬리를 한번 살짝 흔들었대요. 오후가 되면서 비가 미친 듯이 쏟아졌어요. 시장이 텅 비었어요. 가게들이 하나둘 문을 닫았어요. 순옥 씨도 오후 4시에 문을 닫았어요. 가게 안에는 순옥 씨, 철민이, 그리고 장군이. 이 셋만 남았어요. 철민이가 소주를 마시기 시작했어요. 한 병, 두 병. 원래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대요. 마시면서 순옥 씨를 계속 쳐다봤대요. 평소에는 술 마시면 텔레비전을 보거나 전화를 하는데 오늘은 순옥 씨만 봤어요. 그 눈이요. 순옥 씨가 나중에 말하길 도살장 앞에서 칼을 갈고 있는 사람의 눈 같았다고 했어요. 저녁 6시, 하늘이 완전히 깜깜해졌어요. 폭우는 더 거세졌어요. 바람이 가게 지붕을 때리는 소리가 무서웠대요. 그리고 저녁 7시 13분. 번개가 치더니 시장 전체가 정전이 됐어요. 전깃불이 한 번에 나간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았어요. 순옥 씨가 어머 하면서 놀랐어요. 장군이가 바로 순옥 씨 옆에 바짝 붙었어요. 철민이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렸어요. 촛불 켜야겠다. 내가 찾아볼게. 잠시 후 촛불이 하나 켜졌어요. 철민이 얼굴이 촛불에 비쳤어요. 반쪽만 비친 그 얼굴이. 순옥 씨가 소름이 돋았대요. 웃고 있었거든요. 정전이 됐는데 이 사람이 웃고 있었어요. 철민이가 말했어요. 정전이니까 일찍 자. 내가 쌍화탕 데워줄게. 또 쌍화탕이에요. 여러분, 순옥 씨가 이번에는 직감적으로 느꼈대요. 안 돼. 절대 마시면 안 돼. 근데 거절하면 의심받을 것 같았대요. 순옥 씨가 말했어요. 괜찮아. 배가 안 좋아서 오늘은 안 마실래. 철민이 표정이 살짝 일그러졌대요. 근데 바로 웃으며 말했어요. 알았어. 그럼 그냥 자. 밤 9시. 순옥 씨가 방에 들어가서 걸쇠를 잠갔어요. 장군이가 방 안에 함께 있었어요. 순옥 씨가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이 올 리가 없었어요.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뭔가 일어날 것 같은 불안감이 온몸을 감쌌어요. 빗소리가 미친 듯이 쏟아졌어요.
천둥이 가끔씩 쳤어요. 장군이가 문 앞에 엎드려서 눈을 크게 뜨고 있었어요. 밤 10시가 넘었어요. 철민이 방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뭔가를 끌고 다니는 소리, 쇠가 부딪히는 소리. 순옥 씨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장군이가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귀가 쫑긋 섰어요. 온몸의 근육이 팽팽해졌어요. 준비하고 있었어요. 장군이는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밤 11시 철민이 방문 소리가 났어요. 나온 거예요. 발소리가 들렸어요. 하나, 둘, 셋. 순옥 씨 방 쪽으로 오는 게 아니었어요. 가게 뒷문 쪽으로 갔어요. 뒷문이 열리는 소리. 빗소리가 확 커졌어요. 그리고 잠시 후 뒷문이 다시 닫혔어요. 밖으로 나간 건가? 아니었어요. 밖에서 뭔가를 가져온 거예요. 창고에 숨겨뒀던 것들을요. 쇠사슬과 자물쇠, 그리고 가스호스. 여러분, 지금부터가 이 사연의 가장 무섭고 가장 슬프고 그리고 가장 뜨거운 순간이에요. 심호흡 한번 하시고 들어주세요. 밤 11시 30분. 철민이가 뒷문에서 가져온 것들을 들고 순옥 씨 방이 아닌 가게 바깥으로 나갔어요. 폭우 속으로요. 비를 맞으면서 가게 옆에 있는 작은 창고로 갔어요. 장군이가 낮에 묶여있던 바로 그 창고예요. 철민이는 창고 안에 굵은 쇠사슬을 걸어놓고 자물쇠를 준비해뒀어요. 그리고 다시 가게 안으로 돌아왔어요. 온몸이 비에 젖어 있었어요. 철민이는 부엌으로 갔어요. 쌍화탕을 다시 데웠어요. 이번에는 수면제를 더 넣었어요. 나중에 경찰이 확인한 바로는 치사량의 2배에 가까운 양이었대요. 마시면 죽을 수도 있는 양이었어요. 철민이는 쌍화탕이 아니라 독약을 타고 있었던 거예요. 밤 11시 50분. 철민이가 순옥 씨 방으로 다가왔어요. 문을 두드렸어요. 순옥아, 자? 순옥 씨가 잠든 척 대답을 안 했어요. 장군이가 문 앞에서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철민이가 다시 말했어요. 순옥아, 나 할 말이 있어. 문 열어. 제발, 제발이라고 했대요. 이 사람 입에서 제발이라는 말이 나온 건 40년 만에 처음이었대요. 순옥 씨가 그 말에 순간 마음이 흔들렸어요. 근데 장군이가 더 크게 으르렁거렸어요. 그르르르르. 절대 문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순옥 씨가 문을 열지 않았어요. 철민이가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갔어요.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순옥 씨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됐다. 오늘은 넘겼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니었어요. 철민이는 돌아간 게 아니었어요. 계획을 바꾼 거예요. 자정이 지났어요. 3월 16일 새벽 0시 10분. 순옥 씨가 긴장이 조금 풀려서 눈을 감았어요. 장군이가 여전히 문 앞에 있었어요. 그때 가게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쇠가 부딪히는 소리. 장군이 귀가 쫑긋 섰어요. 그리고 바로 뒤 순옥 씨 방 옆 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스스스스. 뭔가가 흐르는 소리. 가스 냄새가 났어요. 여러분, 철민이가 한 짓이 뭐였냐면요. 순옥 씨가 문을 안 열어주니까 바깥으로 돌아가서 가게 가스배관에 직접 호스를 연결한 거예요. 그리고 그 호스를 순옥 씨 방 벽 틈으로 밀어 넣은 거예요. 오래된 건물이라 벽에 금이 가 있고 배관 구멍이 있었거든요. 그 틈으로 가스가 순옥 씨 방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장군이가 먼저 감지했어요. 코를 킁킁거리더니 갑자기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어요. 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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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컹. 평소의 경고가 아니었어요. 비명이었어요. 살려달라는 비명이 아니라 주인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외침이었어요. 순옥 씨가 벌떡 일어났어요. 장군아, 왜 그래? 그때 순옥 씨도 냄새를 맡았어요. 가스 냄새. 달걀 썩는 것 같은 그 특유의 냄새. 가스? 순옥 씨가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방 안에 가스가 차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정전된 상태에서 가스가. 순옥 씨가 문을 열려고 했어요. 걸쇠를 풀고 문을 열었더니 밖에서 뭔가로 문이 막혀 있었어요. 안 열렸어요. 철민이가 밖에서 강목으로 문을 막아 놓은 거예요. 순옥 씨가 문을 밀었어요. 열어. 문 열어. 안 열렸어요. 가스 냄새가 점점 짙어졌어요. 숨이 막혔어요. 머리가 어지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순옥 씨가 창문으로 갔어요. 작은 창문. 근데 이것도 밖에서 못을 박아놨어요. 창틀에 굵은 못이 박혀 있었어요. 열리지 않았어요. 순옥 씨가 주먹으로 창문을 쳤어요. 살려줘요. 누구 없어요. 살려줘요. 폭우 소리에 묻혔어요.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시장은 비어 있었어요. 정전이라 가로등도 없었어요. 순옥 씨가 주저앉았어요. 가스가 점점 방 안을 채워가고 있었어요. 눈앞이 흐려졌어요.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이러다 죽겠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순옥 씨가 장군이를 봤어요. 장군이가 문 앞에서 미친 듯이 긁고 있었어요. 앞발로 온 힘을 다해서. 근데 문은 꿈쩍도 안 했어요. 밖에서 강목으로 막아놨으니까요. 그때 철민이가 밖에서 말했어요. 벽 너머로 들렸대요. 순옥아, 미안하다. 근데 어쩔 수 없어. 빚을 갚아야 해. 그게 이 인간의 마지막 말이었대요. 40년을 같이 산 아내한테요. 미안하다면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철민이는 가게 밖으로 나갔어요. 자기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요. 나중에 자고 있었는데 가스 사고가 났다고 할 셈이었어요. 하지만 철민이가 놓친 게 하나 있었어요. 장군이에요. 순옥 씨 방에 같이 있던 장군이를 처리하지 못한 거예요. 원래 계획은 장군이를 창고에 쇠사슬로 묶어놓는 거였어요. 근데 장군이가 방 안에 있었어요. 순옥 씨가 장군이를 방에서 재웠으니까요. 철민이는 방 안에 있는 장군이를 밖으로 빼낼 수가 없었어요. 문을 열면 장군이가 덮칠 테니까요. 그래서 철민이는 장군이도 같이 가스에 질식시키기로 한 거예요. 걔도 같이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장군이는 죽지 않았어요. 아니, 죽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죽으면 순옥 씨가 죽으니까요. 장군이가 문을 긁는 걸 멈췄어요. 순옥 씨가 장군아 하면서 힘없이 불렀어요. 가스 때문에 의식이 흐려지고 있었어요. 장군이가 순옥 씨를 한번 돌아봤어요. 그 눈이요. 순옥 씨가 나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 눈이 민재가 병원에서 엄마 지켜줄게 했을 때 그 눈이랑 똑같았어요. 결심한 눈이었어요. 장군이가 방 안을 둘러봤어요. 문은 막혀 있었어요. 창문은 못이 박혀 있었어요. 벽은 콘크리트였어요. 나갈 곳이 없었어요. 보통 개라면 여기서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장군이는요, 보통 개가 아니었어요. 투견장에서 살아남은 개예요. 쇠철장 안에서 물리고 뜯기면서도 살아남은 개예요. 죽음의 문턱을 여러 번 넘어본 개예요. 장군이가 창문을 봤어요. 못이 박혀 있었어요. 근데 창문 유리는 있었어요. 장군이가 뒷걸음질을 쳤어요. 방 한쪽 구석까지 물러났어요. 그리고 자세를 낮췄어요. 앞발을 넓게 벌리고 뒷다리에 힘을 잔뜩 모았어요. 눈이 번쩍 빛났어요. 쾅! 장군이가 온몸으로 창문에 돌진했어요. 유리가 산산조각 났어요. 유리 파편이 장군이 얼굴과 가슴과 다리에 박혔어요. 피가 터졌어요. 근데 못이 박힌 창틀은 안 부서졌어요. 장군이가 튕겨나와서 바닥에 떨어졌어요. 피투성이가 된 채로요. 근데 일어났어요. 바로 일어났어요. 피를 흘리면서 다시 뒷걸음질을 쳤어요. 그리고 또 돌진했어요. 쾅! 이번에는 창틀이 흔들렸어요. 못이 조금 빠졌어요. 근데 아직 안 열렸어요. 장군이가 또 떨어졌어요. 앞다리에서 피가 쏟아졌어요. 유리가 살에 박혀서요. 근데 또 일어났어요. 세 번째, 장군이가 이번에는 달랐어요. 뒷걸음질을 더 멀리까지 쳤어요. 방 맞은편 벽까지 물러났어요. 그리고 앞을 봤어요. 피가 눈에 들어갔어요. 잘 보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봤어요. 그 창문 너머로 비가 쏟아지는 바깥이 보였어요. 바깥으로 나가면 순옥 씨를 구할 수 있었어요. 장군이가 힘을 모았어요. 뒷다리 근육이 부풀어 올랐어요. 이빨을 악물었어요. 쾅! 이번에는 장군이가 머리부터 박았어요. 30kg가 넘는 몸이 전속력으로 창틀에 부딪혔어요. 못이 빠졌어요. 창틀이 부서졌어요. 장군이 몸이 창문 밖으로 날아갔어요. 폭우 속으로 유리 파편과 나무 조각과 피를 함께 뿌리면서요. 장군이가 바깥에 떨어졌어요. 쿵! 비에 젖은 콘크리트 바닥에요. 3초. 장군이가 3초 만에 일어났어요. 온몸에서 피가 흘렀어요. 앞다리가 절뚝거렸어요. 유리가 가슴에 박혀 있었어요. 근데 뛰었어요. 절뚝거리면서 피를 흘리면서 폭우를 맞으면서 뛰었어요. 가게 앞쪽으로, 가스 배관이 있는 쪽으로, 그리고 거기서 봤어요. 철민이를요. 철민이가 가게 뒤편에서 가스 밸브를 더 열고 있었어요. 가스를 더 넣으려고요. 빨리 끝내려고요. 장군이가 멈췄어요. 빗속에서 두 존재가 마주 봤어요. 철민이와 장군이. 인간과 짐승. 아니, 짐승과 인간. 이 순간 진짜 짐승이 누구인지가 확실해졌어요. 철민이가 비명을 질렀어요. 이개가. 장군이가 돌진했어요. 번개가 치는 순간 장군이의 몸이 공중으로 솟구쳤어요. 30kg가 넘는 몸이 화살처럼 날아갔어요. 철민이 목덜미를 정확히 물었어요. 이빨이 살을 뚫었어요. 철민이가 뒤로 넘어졌어요. 으아. 비명이 폭우 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어요. 철민이가 주먹으로 장군이를 쳤어요. 머리를, 옆구리를, 얼굴을. 근데 장군이가 안 놓았어요. 한 번 문 걸 절대 놓지 않았어요. 투견장에서 배운 거예요. 물면 죽을 때까지 놓지 않는 것. 근데 장군이는 투견장에서처럼 죽이려고 문 게 아니었어요. 제압하려고 문 거예요.
이 인간이 더 이상 순옥 씨한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철민이가 발버둥을 쳤어요. 몸을 비틀고 소리를 질렀어요. 비와 피가 뒤섞여 바닥에 흘렀어요. 장군이 입에서도 피가 흘렀어요. 자기 피인지 철민이 피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장군이가 철민이 위에 올라탄 채로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철민이가 점점 힘이 빠져갔어요. 출혈과 공포로 결국 철민이가 움직임을 멈췄어요. 기절한 거예요. 장군이가 그제서야 입을 벌렸어요. 철민이 목덜미에서 이빨을 뗐어요. 그리고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온몸이 피투성이었어요. 자기 피와 유리 파편으로 범벅이 된 채로 절뚝절뚝 걸었어요. 어디로 갔냐고요? 순옥 씨한테요. 방으로 돌아간 거예요. 부서진 창문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힘이 없어서 뛰어오르지 못했어요. 앞발을 창틀에 걸치고 뒷발로 벽을 긁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올라갔어요. 방 안에 들어온 장군이가 순옥 씨한테 갔어요. 순옥 씨는 가스를 마시고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의식이 희미했어요. 장군이가 순옥 씨 얼굴을 핥았어요. 핥고 또 핥았어요. 그리고 순옥 씨 옷을 이빨로 물고 끌었어요. 부서진 창문 쪽으로, 바깥 공기가 들어오는 쪽으로 순옥 씨 몸을 끌어다가 창문 앞에 놓았어요. 비가 들이치는 찬 바람이 순옥 씨 얼굴에 부딪혔어요. 그 바람에 순옥 씨가 기침을 하면서 조금 정신이 돌아왔어요. 장군이가 그 옆에 털썩 쓰러졌어요. 더 이상 힘이 없었어요. 온몸에서 피가 흘러 바닥에 웅덩이가 됐어요. 숨이 거칠었어요. 헉, 헉, 헉. 근데 꼬리를 흔들었어요. 힘없이 바닥에 한 번, 두 번 탁탁 치면서 순옥 씨가 흐릿한 눈으로 장군이를 봤어요. 피투성이 장군이가 자기 옆에서 쓰러져 있는 걸. 장군아. 순옥 씨 입에서 이름이 나왔어요. 장군이가 순옥 씨 손을 핥았어요. 처음 만났을 때처럼 딱 한 번. 그리고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사이렌 소리, 경찰차와 구급차 소리. 김 사장님이었어요. 김 사장님이 그날 밤 불안해서 잠을 못 자다가 시장 쪽에서 개 짖는 소리가 미친 듯이 들리길래 112에 신고한 거예요. 시장 국밥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제발 빨리 와주세요. 그 전화 한 통이 순옥 씨 목숨을 살린 거예요. 경찰과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현장은 처참했어요. 가게 뒤편에 기절한 채 피를 흘리고 있는 철민이, 부서진 창문, 방 안에 가득한 가스 냄새, 그리고 피투성이 개 한 마리가 쓰러진 여자 옆에 누워있는 장면. 경찰이 나중에 말했대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 개가 여자분 옆에서 아직도 꼬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피를 그렇게 흘리면서도요. 경찰차 3대, 구급차 2대가 시장 골목에 들어왔어요. 사이렌 불빛이 어두운 시장을 빨갛고 파랗게 물들였어요. 경찰이 가장 먼저 발견한 건 가게 뒤편에 쓰러져 있는 철민이었어요. 목덜미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고 의식이 없었어요. 구급대원이 철민이를 응급처치하면서 이게 무슨 상황이지? 라고 했을 때 다른 경찰이 부서진 창문을 발견했어요. 창문에 남아있는 유리 파편에 피가 묻어 있었어요. 안으로 들여다봤더니 가스 냄새가 확 밀려왔대요. 경찰이 가스다. 밸브 잠가. 라고 소리쳤어요. 한쪽에서 가스배관에 연결된 호스를 발견했어요.
인위적으로 연결한 흔적이 분명했대요. 사고가 아니었어요. 범죄 현장이었어요. 방 안으로 들어간 경찰과 구급대원이 본 장면이요. 나중에 그 경찰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대요. 경찰 20년 하면서 많은 현장을 봤지만 그날 밤만큼 가슴이 먹먹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부서진 창문 바로 아래, 깨진 유리와 피가 범벅된 바닥에 65살 할머니, 한 명과 대형견 한 마리가 나란히 누워 있었대요. 할머니는 의식이 가물가물한 상태였고, 개는 온몸이 피투성이인 채로 할머니 손 옆에 머리를 놓고 있었대요. 그리고 꼬리가 아주 약하게, 아주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대요. 구급대원이 순옥 씨를 들것에 실으려고 다가갔을 때 장군이가 으르렁거렸어요. 힘도 없으면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래도 으르렁거렸어요. 이 사람을 데려가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대요. 경찰이 이게 위험하지 않나? 라고 했는데 순옥 씨가 힘겹게 손을 들어 장군이 머리를 쓸었어요. 장군아, 괜찮아. 이 사람들은 도와주러 온 거야. 그 말에 장군이가 으르렁거림을 멈추고 고개를 바닥에 내려놓았대요. 순옥 씨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갔어요. 가스 흡입으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 증세가 있었지만 다행히 치명적인 수준은 아니었어요. 장군이가 순옥 씨를 부서진 창문 앞으로 끌어다 놓은 덕분이에요. 그 창문으로 바깥 공기가 들어왔고 그 공기가 순옥 씨를 살린 거예요. 의사가 나중에 말했대요. 5분만 더 늦었으면 돌이킬 수 없었을 겁니다. 장군이는요, 동물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어요. 경찰이 동물구조대에 연락해서 차를 보낸 거예요. 장군이 상태가 심각했어요. 유리 파편이 가슴과 앞다리 여러 곳에 깊이 박혀 있었고 왼쪽 앞다리는 창틀에 부딪히면서 골절이 되어 있었어요. 출혈이 심했어요. 수의사가 장군이를 수술대에 올리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이게 도대체 뭘 한 건가요? 이 상처는 유리창을 몸으로 뚫은 건데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시도한 흔적이에요. 수술이 4시간이 걸렸어요. 유리 파편 23개를 빼내고 골절된 앞다리를 고정하고 찢어진 피부를 봉합했어요. 수술 후에 수의사가 보호자 연락을 받으려고 했는데 보호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이니까 김 사장님이 대신 왔어요. 수의사가 김 사장님한테 말했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정도 부상이면 보통 개는 쇼크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살았어요. 더 놀라운 건 이 상태에서 사람을 공격하고 다시 돌아가서 주인을 끌어다 놓았다는 거예요. 그건 체력이 아니라 의지예요. 이 개에게는 죽어도 지켜야 할 대상이 있었던 겁니다. 김 사장님이 그 자리에서 울었대요. 펑펑 울었대요. 수의사한테 제발 살려주세요. 이 아이가 없으면 순옥이가 살 이유가 없어요라고 매달렸대요. 한편 병원에서 눈을 뜬 순옥 씨가 가장 먼저 한 말이 뭐였냐면요. 장군이는 어디 있어요? 간호사가 걔요? 동물병원에 있을 거예요 라고 했더니 순옥 씨가 수액줄을 꽂은 채로 침대에서 내려오려고 했대요. 장군이한테 가야 해요. 장군이가 피를 많이 흘렸어요. 나 때문에 그 아이가. 의사와 간호사가 붙잡아서 겨우 눕혔대요. 이제 철민이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이 기다리셨을 사이다예요. 철민이는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경찰서로 이송됐어요.
목덜미 부상은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근육이 찢어지고 혈관이 손상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장군이가 죽이려고 문 게 아니라 제압하려고 물었다는 게 상처를 보면 알 수 있었대요. 경찰이 현장을 수색하면서 증거가 쏟아져 나왔어요. 먼저 가게 뒤편에서 발견된 가스호스와 가스밸브 조작 흔적, 순옥 씨 방 문 앞에 놓여있던 강목, 그리고 결정적으로 철민이 가방 안에서 발견된 것들이요. 수면제 병 2개, 보험 증서 사본 3장, 그리고 보험 사기 브로커와의 통화 기록이 담긴 핸드폰. 이것만으로도 충분했지만 더 있었어요. 순옥 씨가 냉장고에 숨겨둔 비닐봉지, 쌍화탕 샘플이요. 경찰이 이걸 국과수에 의뢰했더니 졸피뎀 성분이 치사량에 가까운 농도로 검출된 거예요. 이게 결정적 물증이 됐어요. 순옥 씨가 장군이 덕분에 쌍화탕을 안 마셨고 그걸 증거로 남겨둔 거예요. 장군이가 머그잔을 막아서 안 마시게 했잖아요. 그 순간이 없었다면 순옥 씨는 쌍화탕을 마시고 가스를 마시고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증거도 없었을 거예요. 경찰 조사에서 철민이가 뭐라고 했냐면요. 처음에는 가스가 새서 사고가 난 거다. 나는 모른다고 발뺌을 했대요. 근데 경찰이 증거를 하나씩 들이밀기 시작하니까 말이 바뀌더래요. 가스호스를 보여주니까 그건 가게 수리하려고 사둔 거다. 수면제를 보여주니까 불면증 때문에 먹는 거다. 보험 증서를 보여주니까 아내한테 좋으라고 들어준 거다. 근데 경찰이 마지막으로 내민 게 있었어요. 브로커와의 문자 메시지. 가스 사고로 위장할 거다. 비 오는 날 밤에 한다. 이 문자가 나오니까 철민이 얼굴이 완전히 굳었대요. 변호사를 불러달라고 했대요. 뻔뻔하게도요. 사건은 일파만파 커졌어요. 뉴스에 나왔어요. 아내 살해 시도한 남편, 반려견이 막았다. 기사 제목이 이거였어요. 시장 사람들이 인터뷰에 나왔어요. 김 사장님이 카메라 앞에서 울면서 말했어요. 순옥이가 40년을 맞고 살았어요.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우리도 못 도와줬어요. 근데 걔가 했어요. 말 못하는 짐승이 했어요. 우리가 부끄러워요. 인터넷에서 난리가 났어요. 장군이 이야기가 퍼지면서 사람들이 분노했어요. 철민이한테요. 그리고 울었어요. 장군이한테요. 동물병원 앞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꽃을 놓고 응원 편지를 붙이고 사료와 간식을 가져다 놓기 시작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장군이 치료비 모금이 시작됐어요. 하루 만에 목표 금액을 넘었어요. 이틀 만에 3배가 됐어요. 철민이 재판이 시작됐어요. 검찰은 살인미수, 보험사기, 문서위조, 가스안전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어요.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들이 또 있었어요. 철민이가 과거에도 비슷한 시도를 했었다는 거예요. 3년 전 교도소에 들어가기 전에 순옥 씨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고 서류를 위조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은행에서 걸려서 미수에 그쳤고 순옥 씨는 그 사실조차 몰랐어요. 재판정에서 순옥 씨가 증인석에 섰어요. 40년의 결혼 생활을 증언했어요. 폭력, 빚, 옥바라지, 그리고 보험 살인 계획. 순옥 씨가 증언하는 동안 철민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대요. 반성해서가 아니에요. 얼굴을 카메라에 안 찍히려고요. 끝까지 그런 인간이었어요.
순옥 씨가 증언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대요. 판사님, 저는 40년 동안 이 사람을 가족이라고 생각했어요. 맞으면서도 돈을 뜯기면서도 이 사람이 변할 거라고 믿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제 목숨을 돈으로 바꾸려고 했어요. 가족이 맞나요? 이게 가족이에요? 법정이 조용해졌대요. 제 옆에는 말 못하는 개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 개가요, 유리창을 몸으로 깨고 피를 흘리면서 저를 살렸어요. 제 아들이 어릴 때 엄마 지켜줄 개라고 했어요. 그 약속을 장군이가 지켜줬어요. 방청석에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대요. 판사가 선고를 내렸어요. 강철민에게 무기징역, 살인미수, 보험사기, 문서위조 등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어요. 판사가 선고 이유를 말하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피고인은 40년간 피해자를 학대하고 착취한 끝에 금전적 이익을 위해 배우자의 생명까지 빼앗으려 했습니다. 이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조차 저버린 행위로 무기징역이 마땅합니다. 철민이가 이에 있습니다. 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판사가 일축했대요. 여러분, 이게 사이다예요. 40년 동안 아내를 때리고 돈을 빼앗고 마지막에는 죽이려고까지 한 인간이요. 무기징역이에요. 다시는 세상에 나올 수 없어요. 순옥 씨 앞에 다시는 나타날 수 없어요. 끝이에요. 그리고 보험 사기 브로커도 공범으로 기소됐어요.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어요. 철민이한테 방법을 알려주고 보험 가입을 도운 그 브로커요. 이 인간도 감옥에 들어갔어요. 재판이 끝난 후 철민이 명의로 되어 있던 순옥 씨의 보험은 전부 무효 처리됐어요. 그리고 순옥 씨는 가정폭력 피해자로 인정받아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의료비와 생활비를 받게 됐어요. 국밥집은요, 시장 상인들이 나서서 보수를 해줬어요. 부서진 창문도 새로 달고 방도 새로 도배하고 가스배관도 완전히 새 걸로 교체했어요. 김 사장님이 앞장서서 시장 상인회에 얘기했더니 모두가 팔을 걷어붙이고 도와줬대요. 우리가 그때 못 도와준 거 이제라도 하자. 이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순옥 씨한테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방송국에서, 신문사에서, 시민단체에서. 순옥 씨는 다 거절했대요. 딱 하나만 빼고요. 동물보호 단체에서 온 연락이었어요. 순옥 씨 사연을 통해 유기견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싶다는 거였어요. 순옥 씨가 이번에는 승낙했대요. 장군이 같은 아이들이 더 이상 버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투견장에서 학대받는 아이들이 구조되었으면 좋겠다고요. 순옥 씨가 퇴원한 날이에요.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택시를 탔어요. 행선지가 어디였냐면요. 집이 아니었어요. 동물병원이었어요. 택시 기사한테 아저씨, 빨리 가주세요. 제 아이가 거기 있어요라고 했대요. 택시 기사가 아이가 입원해 있어요? 라고 물었더니 순옥 씨가 네, 제 아들이요라고 대답했대요. 동물병원에 도착한 순옥 씨가 입원실 문을 열었어요. 장군이가 있었어요. 왼쪽 앞다리에 깁스를 하고 가슴에 붕대를 감고 여기저기 상처에 약이 발려있는 장군이가요. 케이지 안에 누워 있었어요. 순옥 씨가 문을 열자 장군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장군이 꼬리가 미친 듯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깁스를 한 채로 상처투성이인 채로
꼬리만은 전속력으로 흔들었어요. 탁탁탁탁탁. 케이지 바닥을 치는 소리가 났어요. 순옥 씨가 케이지 앞에 주저앉았어요. 문을 열고 장군이 머리에 얼굴을 묻었어요. 장군아, 장군아. 말이 안 나왔대요. 울음만 나왔대요. 장군이가 순옥 씨 눈물을 핥았어요. 핥고 또 핥았어요. 순옥 씨가 장군이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이마를 맞댔어요. 사람과 개의 이마가 닿았어요. 그 작은 접촉 하나에 세상 모든 말이 담겨 있었어요. 살아있어줘서 고마워. 내가 살아있어서 고마워. 수의사가 옆에서 지켜보다가 말했대요. 이 아이가요, 수술 후에 마취에서 깨어나자마자 케이지 문을 긁었어요. 나가려고요. 아마 보호자분한테 가려고 그랬을 거예요. 수술 직후인데도요. 저도 20년 넘게 동물을 치료했지만 이런 아이는 처음 봅니다. 순옥 씨가 우리 장군이요. 원래 그래요. 엄마 곁을 안 떠나는 아이예요 라고 했대요. 그리고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제가 이 사연을 하면서 가장 많이 울었던 장면이 나옵니다. 순옥 씨가 장군이를 안고 있는데 장군이의 커다란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투명하고 굵은 눈물이 둥그런 눈에서 뚝 하고 떨어졌어요. 수의사가 개도 감정적 반응으로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라고 했대요. 근데 그런 과학적 설명 같은 건 그 순간에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순옥 씨 눈에는 그 눈물이 아들 민재의 눈물이었어요. 순옥 씨가 그때 말했대요. 장군이 귀에 대고 속삭였대요. 민재야, 약속 지켜줬구나. 힘센 장군이가 돼서 엄마 지켜줬구나. 고마워. 고마워, 아들아. 동물병원 입원실에서 65살 할머니와 상처투성이 개 한 마리가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그 장면을 본 수의사도 간호사도 옆에 있던 김 사장님도 전부 울었대요. 2주 후 장군이가 퇴원했어요. 왼쪽 앞다리는 완전히 낫지는 않아서 조금 절뚝거렸어요. 가슴에는 유리 파편 흉터가 남았어요. 귀는 여전히 찢어진 채였고 새로운 상처들이 이전 흉터 위에 겹겹이 쌓여 있었어요. 근데 눈은요, 그 눈만은 맑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맑고 가장 따뜻하고 가장 충성스러운 눈이었어요. 순옥 씨가 장군이를 데리고 국밥집으로 돌아왔어요. 시장 사람들이 나와서 박수를 쳤대요. 김 사장님이 맨 앞에서 울면서 웃으면서 장군아, 돌아왔구나, 라고 소리쳤어요. 떡볶이집, 과일가게, 생선가게, 옷가게 사장님들이 전부 나와서 장군이를 맞이했어요. 장군이는 여전히 다른 사람한테는 다가가지 않았어요. 근데 그날은요, 꼬리를 흔들었어요. 모든 사람한테는 아니었지만 김 사장님한테는 꼬리를 흔들었대요. 장군이도 알았던 거예요. 그날 밤 전화를 해준 사람이 누군지. 순옥 씨는 국밥집을 다시 열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사고를 올리고 깍두기를 담그고 밑반찬을 준비했어요. 달라진 게 하나 있었어요. 가게 문 앞에 장군이 자리가 생겼어요. 큰 방석이 깔리고 물그릇이 놓이고 겨울에는 이불이 덮인 작은 공간이요. 거기에 장군이가 앉아 있었어요. 가게 파수꾼처럼요. 손님이 들어오면 조용히 올려다보고 순옥 씨가 부르면 꼬리를 흔들고 이상한 낌새가 나면 귀를 쫑긋 세우고 어떤 손님이 저게 안 무서워요? 라고 물으면 순옥 씨가 웃으면서 말했대요.
우리 장군이요, 세상에서 제일 착한 아이예요. 다만 엄마한테 나쁜 짓 하는 사람만 안 좋아해요. 시간이 좀 더 흘렀어요. 순옥 씨는 큰 결심을 했어요. 국밥집을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가기로 한 거예요. 충청남도의 작은 마을이었어요. 논밭이 있고 앞에 작은 개울이 흐르고 뒷산에 소나무가 울창한 곳이었어요. 순옥 씨가 이 마을을 고른 이유가 있었어요. 마당이 넓었어요. 장군이가 뛰어다닐 수 있을 만큼 더 이상 쇠사슬에 묶일 필요 없이 자유롭게 뛰어다닐 수 있는 넓은 마당이 있는 곳이었어요. 시장 상인들이 순옥 씨 송별회를 해줬어요. 시장 한가운데 테이블을 놓고 각자 음식을 하나씩 가져와서 나눠 먹었대요. 김 사장님이 떡볶이를 만들고 과일 가게 박 사장님이 과일을 깎고 생선 가게 이 사장님이 회를 떠주고 순옥 씨는 마지막으로 국밥을 끓였어요. 30년 넘게 끓여온 그 국밥. 장군이가 순옥 씨 옆에 앉아서 시장 사람들을 하나하나 올려다 봤어요.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아는 눈이었어요. 김 사장님이 순옥 씨를 안고 울었대요. 순옥아, 거기 가서 잘 살아. 장군이랑 행복하게 살아. 네가 그동안 너무 고생했다. 순옥 씨도 울었어요. 언니 고마워. 그날 밤 전화 안 했으면 나 죽었어. 김 사장님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대요. 내가 한 게 아니야. 장군이가 한 거지. 나는 그냥 전화기만 든 거야. 시골집에 도착한 날이에요. 이삿짐이라고 해봐야 별거 없었어요. 옷 몇 벌, 이불, 그릇 몇 개, 그리고 민재의 사진 한 장. 그게 전부였어요. 순옥 씨가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이었대요. 시장 골목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끝없이 넓은 하늘. 순옥 씨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아, 공기가 이렇게 좋았나? 40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대요. 장군이가 마당을 뛰어다녔어요. 왼쪽 다리가 조금 절뚝거렸지만 뛰었어요. 넓은 마당을 빙글빙글 돌면서 뛰었어요. 풀밭을 밟고 흙을 파고 바람 냄새를 맡으면서 순옥 씨가 그 모습을 보면서 웃었어요. 장군아, 좋아. 여기가 좋아. 장군이가 뛰다가 멈추고 순옥 씨를 봤어요. 꼬리를 미친 듯이 흔들었어요. 그리고 달려와서 순옥 씨한테 뛰어올랐어요. 30kg가 넘는 몸이 덮쳐오니까 순옥 씨가 아이고 하면서 뒤로 넘어졌어요. 풀밭에 넘어진 순옥 씨 위에 장군이가 올라타서 얼굴을 핥았어요. 핥고 또 핥았어요. 순옥 씨가 풀밭에 누운 채로 장군이를 안고 하늘을 봤어요.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바람이 살랑 불었어요. 순옥 씨가 장군이한테 말했어요. 장군아, 우리 여기서 행복하게 살자.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산책도 매일 가자. 너 좋아하는 고기 국물도 매일 끓여줄게. 장군이가 꼬리를 흔들며 순옥 씨 옆에 바짝 붙어 누웠어요. 그 모습이요. 40년 전 민재가 어릴 때랑 똑같았대요. 어린 민재가 순옥 씨한테 달려들어서 안기고 엄마 옆에 딱 붙어 누워서 엄마 나 장군 될 거야. 엄마 지켜줄 거야 라고 말하던 그때랑요. 순옥 씨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어요. 근데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따뜻한 눈물이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이 사연의 끝이에요. 근데 끝이라고 하기엔
사실 시작이에요. 순옥 씨와 장군이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요. 40년 동안 족쇄에 묶여 살던 여자가 말 못하는 짐승의 목숨을 건 충성심으로 자유를 얻었어요. 그리고 투견장에서 죽어가던 짐승이 한 여자의 따뜻한 손길로 세상을 다시 믿게 됐어요. 이 사연에서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과연 진짜 짐승은 누구였을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40년간 아내를 착취하고 마지막에는 돈을 위해 목숨까지 빼앗으려 한 그 남자가 짐승이었을까요? 아니면 말 한마디 못하지만 자기 목숨을 바쳐 은인을 지켜낸 그 개가 짐승이었을까요? 답은 여러분 모두가 아실 거예요. 짐승이라는 이유로 발길질을 당하고 쇠사슬에 묶이고 차갑게 내쫓기던 장군이가 인간보다 더 인간다운 일을 했어요.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중받던 철민이가 짐승보다 못한 짓을 했어요. 가족이라는 건요, 피가 아니에요. 이름이 아니에요. 위기의 순간에 목숨을 걸고 지켜주는 것. 그게 가족이에요. 장군이는 순옥 씨의 가족이었어요. 진짜 가족이었어요. 마지막으로요. 순옥 씨가 시골집에서 어느 날 저녁 마루에 앉아서 장군이를 안고 있는데 석양이 지더래요. 온 세상이 주황빛으로 물들었대요. 그때 순옥 씨가 혼잣말처럼 말했대요. 민재야, 엄마 잘 살고 있어. 내가 보내준 장군이가 엄마 곁에 있어. 고마워, 아들아. 사랑해. 장군이가 순옥 씨 무릎에서 고개를 들어 순옥 씨를 봤어요. 그 크고 맑은 눈으로요. 그리고 순옥 씨 뺨을 한번 핥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듣는 내내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화가 나셨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뭉클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순옥 씨 같은 분이 계시다면 한번 손을 내밀어 주세요. 여러분 곁에 장군이 같은 아이가 있다면 한 번 더 안아주세요. 우리가 내미는 손 하나, 우리가 건네는 따뜻한 밥 한 그릇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이런 사연을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사연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